억제라는 것이 상대방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만약에 그 행동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겠다라는 의지와 능력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억제의 기본적인 논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해서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미국 전략 자산을 한국에 추가 배치한다든가 혹은 뭐 경제 제재의 수위를 높인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북한이 진짜 군사적인 도발을 하기는 어려운 조건을 만들 수는 있지만 핵실험을 한다든가 ICBM 실험을 한다든가 하는 조건 하에서 북한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피해로 받아들일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DSCG라든지 전략자산의 한반도 투사는 전반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이 굉장히 고도화돼 있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전술핵과 재래식 무기의 차이를 줄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의미는 그만큼 핵을 사용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이 압도적인 그 전략자산, 미국의 전략자산, 또 EDSCG라는 것은 그것을 제도화하는 그런 그 하나의 협의체로 앞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인 효과라든가 혹은 북한 전략이 의존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연관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이 그것만 고려해서 하겠느냐라는 거죠. 핵실험을 했을 때 그 이후에 후유증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 혹은 그것이 남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예단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올 봄부터 이미 북한은 핵실험 준비가 다 완료돼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언제 실험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고요. 다만 북한이 시기와 함께 또 고려하는 것은 명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핵실험을 했을 때 분명히 추가 제재 논의들이 있을 텐데 그 제재 논의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명분, 혹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할 수 있는 명분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연합훈련이라든지 혹은 접경지에서 전단살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근 북한 문헌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명분 삼아서 뭔가 핵실험을 포함한 도발적인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 감행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전같이 뭐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회를 통해서 새로운 제재를 통과하는 데 협력할 가능성은 여전히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은 이미 그 지난 3월 24일 북한이 모라토리움을 깼을 때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이 미국 책임론을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5월 달에 또 2397 통과할 때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미 베이징에서는 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모라토리움을 깬 순간에 이 7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다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책적 입장은 중국은 정리됐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뭐 가장 큰 틀에서는 미중 간의 갈등이 이렇게 심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공공연하게 더는 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에 협력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이 새로운 제재에 협력할 가능성은 없고, 뭐 러시아는 더 그렇죠.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때 러시아를 제외한 4개국이 유엔에서의 러시아에 대한 그 규탄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과연 그 북한의 제재에 동참할 것이냐, 그 가능성은 크지 않고, 뭐 최근에 이제 무기 공급까지 얘기가 되는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3년에 만들었을 때는 그 풀 제목을 보면 자위적 핵 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할 때에 대하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새로 만들어진 법령은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잖아요. 자위적이라는 이야기가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들이 핵국가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안들을 담아놨다고 하면, 이번엔 핵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이죠. 구체적으로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 지휘 통제 체계를 분명히 했고, 그리고 핵 사용의 조건들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한 게 과거에 2013년에 만들어진 법령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바뀐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과연 북한의 의도가 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른 국가들은 전혀 하지 않는 법제화를 해서 핵 전략과 독트린을 보낸 이유는, 저는 큰 틀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결국은 핵 군축이나 군비 제한으로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법제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은 스스로가 핵 비핵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협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법에 대한 위반이 돼버리니까 스스로의 퇴로를 막고 그 의미는 그만큼 협상력을 높인 상태에서 핵 군축과 군비 제한으로 가겠다. 그런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뿐만이 아니라 공격이 있을 거라고 공격이 임박하다고 판단했을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기타 조건까지 포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핵 사용 조건을 굉장히 무르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결정하느냐라는 게 지휘 통제 체제는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도로 만들어 놨어요. 물론 그 핵무력과 관련된 다른 기구들이 있지만 이거는 국무위원장의 판단을 보좌하는 기구지 이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야기를 요약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단에 의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개인의 판단에 의존한 핵무기 사용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그런 얘기를 집어넣은 것은 지난 그 중동의 사태에 대한 교훈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카다피라든지 아니면 후세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 권위주의 체제의 지도자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데 북한에서는 그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하게 이른바 체제 전환이 가능치 못하도록 핵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것이 북한의 기본적인 인식과 방침인데 그것이 이번에 다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북한의 국무위원장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만 보이더라도 자신들은 핵을 쏠 수 있고 설사 성공적으로 국무위원장을 제거하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핵 공격은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절대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건드리지 말라라는 얘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핵무기는 사실 그게 전략핵이든 전술핵이든 실제 전쟁에서 사용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런 법령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핵무기를 사용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아직은 조금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아까 이제 국지 분쟁에서 북한이 좀 더 공세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뭐 학술적인 이야기로는 이른바 안정 불안정 역설이라고 하는데 핵무기를 가진 국가와의 전면전의 가능성은 굉장히 줄어들죠. 왜냐하면 핵무기를 가진 국가와 전면전을 하면 상호 공멸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낮다라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지 분쟁의 가능성은 높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에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요. 그렇게 보면 북한이 좀 더 국지 분쟁에 공세적으로 나왔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국지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할 가능성은 높아질 우려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안타깝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여전히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1년 반 동안 특히 올해 들어서 북한이 18차례 미사일을 쐈지만 그것을 결국 막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협상에 대한 적극성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일정 수준 북한 비핵화보다는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이 그 정책에 묻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거는 뭐 현실적인 판단도 있겠죠. 워낙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미중 관계, 우크라이나 또 국내 경제 문제 같은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북한 비핵화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이미 오바마 행정부 때 경험했던 인물들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방법이 사실상 외교적인 해법이 그렇게 보이지 않은 상황이니까 오히려 군사적인 어떤 그런 돌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뭐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확실히 기술적 우위를 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하고 있는 이른바 통합 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맹국 간의 협력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간을 넓혀서 우주까지 포함해서의 그런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새로운 접근이거든요. 만약 이것이 제대로 진전이 된다면은 북한의 핵에 대한 효용성이 낮아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쉽게 한국이나 일본이나를 공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북한의 핵의 효용성이 낮아지면 북한이 핵 협상에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비핵화 협상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위기 관리가 중요해진 게 맞습니다. 국지 분쟁이 발생한다든가 혹은 북한이 좀 더 전략적인 도발을 한다든가 하면 어떤 남북 관계에는 굉장히 강대강으로 시달릴 우려가 높고
지금 한국 정부가 제시한 담대한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초기부터 그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한국이나 미국이 협상을 통한 북한의 핵폐기라는 정책적인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그 모멘텀을 만들어낼 거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북한이 이번에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이야기는 사실 북한은 과거에도 했었어요. 2013년도에 북한이 경제핵 병진 노선을 만들어 놓고 2016년 7차 당대회 때 김정은이 자기 입으로 그랬습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노선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가야 될 노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2018년에 또 핵폐기 의사를 밝히고 협상에 나섰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북한의 입장은 2018년 평화 전환을 시도했다가 하노이 이후에 김정은의 체면이 손상된 것, 그리고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좌절감 같은 게 반영돼 있는 어떤 그런 국면에서 나온 것일 수도 하나 있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과거보다 협상이 훨씬 어렵게 됐다라는 건 분명하지만 정책적인 목표로서 그걸 포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핵무기는 북한이 외부로부터의 위험을 막아주는 어떤 억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북한 내부로부터 제기되는 내부 모순을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체제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건 너무 분명한 것이고요. 그 두 가지 외부적인 위험과 내부적인 모순 간의 길한 관계 속에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